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발견, 그리고 광주의 원룸에서 일어난 10대들의 집단 폭행. 지금부터 두 개의 사건을 따라가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 평소라면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고급 리조트 주차장이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변은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현장. 한 SUV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뇌가 붓고 그로 인해 생명이 꺼진 겁니다. 그러나 상처는 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갈비뼈 곳곳이 부러져 있었고 뼈가 장기를 찌른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끔찍한 폭행이 있었음이 명백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24살의 한국 청년, 가명 민수였습니다. 그는 2달 전 홀로 태국에 입국했는데 그 과정부터 수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고 SNS에는 전화기 부서졌음이라는 짧고 의문스러운 글만 남겨두었죠. 민수는 한국 판교의 IT 기업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히 업무를 하며 미래를 그려가던 청년이었는데 어쩌다 낯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걸까요? 가족들은 연락이 끊긴 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파타야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의외로 빨리 드러났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들 덕분이었죠. 한국인 2명, 형진과 명수. 그들은 현지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민수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형진은 명수가 마약에 취해 민수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명수는 형진이 폭행 끝에 민수를 죽였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맞받아쳤죠.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기묘한 상황.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형진은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명수만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죠. 그렇다면 평범한 IT 청년이던 민수는 어쩌다 이들과 얽히게 된 걸까요? 답은 그의 직업, 프로그래머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전, 형진은 방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배당률을 조작할 수 있는 전문 IT 기술자였죠. 그는 인터넷에 IT 기술자 모집기라는 글을 올렸고 조건은 달콤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해외 연수 제공. 하지만 그 속내는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덫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수의 월급은 150만 원 남짓. 잦은 야근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시된 조건은 선수금 800만 원 한순간에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거액이 눈앞에 놓인 셈이었죠. 결국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2015년 9월 7일, 민수는 또 다른 프로그래머 한 명과 함께 방콕 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해외 연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건 여권 압수와 감금, 그리고 끝없는 강요와 폭력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채 그곳에서 민수의 악몽은 시작된 것입니다.
임수는 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꿈꾸던 기회의 땅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조여오는 감옥 같은 공간이었죠. 공항에서 웃으며 맞이하던 그들의 얼굴 뒤편에는 이미 숨겨진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는 순간 그의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였습니다. 좁은 오피스텔 방 안, 철문이 닫히고 나면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엄습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방콕의 불빛은 그저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들의 요구는 거칠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라며 차갑게 던져지는 명령들. 임수의 손끝은 떨렸고 키보드 소리는 한밤중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조금만 속도가 늦어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걸음이 그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A씨와 함께 있던 며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공포가 전해졌습니다. 우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말조차 꺼내지 못했지만 답을 알고 있는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눅눅했고 자유란 단어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때로는 무차별적인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이유조차 불분명했죠. 의심, 불만, 심심함. 그들에게 폭력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임수는 매번 피하지도 못한 채 맞아야 했고 그 상처는 살보다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이미 인간이라기보다 한낱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을 가린 붕대와 검게 멍든 눈두덩, 선글라스처럼 보였다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오래 폭력에 시달려왔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화면 속 무심한 폭행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임수의 머릿속에는 늘 한국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가족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미래.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마다 들려오는 건 발소리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꿈을 무너뜨리고 공포로 채웠습니다. 공범들은 그를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저항할 힘은 줄어들었죠. 억지로 눈을 뜨려 해도 세상은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그 틈을 노린 폭행은 더욱 무자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SUV에 태워져 이동하는 길은 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차창 밖 풍경은 자유를 비웃듯 스쳐갔고 임수의 몸은 뒷좌석에 축 늘어진 채 의식조차 잃어갔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은 희망이 아니라 심판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잠시 멈춘 차, 어둠 속에서 끌려나온 임수는 차디찬 바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을 빼앗아가는 차가운 손길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차 안으로 던져졌고 그 순간 이미 삶의 불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지쳐가는 얼굴로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현장마다 남겨진 흔적들은 선명했지만 정작 실체를 붙잡을 수 없다는 허망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마저 긴장을 더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사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큰 그늘을 추적하는 싸움이 되어갔습니다. 범인의 심리 속에 감춰진 병적인 집착, 그리고 피해자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칸은 많았고 그 빈칸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드나들 때마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이웃들은 서로의 발자국 소리조차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두의 입을 막고 있는 것 같았죠. 공간 자체가 거대한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자극적인 표제와 선정적인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뒷전이었고 화면에 비친 건 오직 피와 흔적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오히려 왜곡되어 흩날렸습니다. 유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듯 흐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했나 라는 물음은 밤마다 그들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슬픔은 점점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현장 사진을 반복해서 검토하고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확인했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상은 흐릿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지운 듯한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범인의 패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집착이 쌓이고 쌓여 터진 겁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왜곡된 욕망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 거죠. 그 한마디는 수사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은 더 선명하게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바닥에 스며든 흔적, 뒤엉킨 생활 도구들, 닫히지 않은 창문. 그 모든 것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자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앞에서 매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진술 속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들린 발소리를, 또 다른 이는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렷한 증거로 이어질 만큼의 용기는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불안은 사람들의 기억마저 왜곡시켰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경고 신호를 외면하는가, 또 얼마나 무심하게 고립된 사람을 방치하는가. 그 질문은 형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현장에 남겨진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의 스민 냄새와 바닥에 남은 흔적은 마치 사건 자체가 공간과 한 몸이 된 듯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형사들은 이 방 안에서 피해자가 어떤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버텼을지 떠올리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말실수도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졌고 그 고통은 일상처럼 반복되었죠. 피해자의 흔적 하나하나에 그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범인의 발자취를 쫓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는 흔적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흔적이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을 구분해내는 건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역시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피해자가 최근 불안에 떨며 자주 주위를 살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폭력만큼 잔혹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내부의 고통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외부의 무관심과 내부의 공포가 맞물려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완성된 것이었죠. 형사들은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범인의 분노와 피해자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듯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감각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점점 범인의 내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은 마치 집착이 만들어낸 굴레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발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속 화면에 비친 건 어두운 원룸, 가려진 얼굴, 울먹이는 유가족.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넓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주변은 아무도 피해자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는가?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은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분노와 두려움은 뒤섞였습니다. 피해자를 떠올리면 안타까움이 앞섰고 범인의 태도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였습니다. 단순한 충격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들은 여전히 기록을 넘기며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어딘가 놓친 것은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물들였고 그 속에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고통과 착취, 그리고 고립이 그의 삶을 잠식해왔던 겁니다. 이 사실은 수사팀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었고 그 틈에서 오히려 진실의 조각이 보였습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고 또 다른 쪽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통된 점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단 한 줄기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국외 도피한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공조망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에서 흔적을 좇는 일은 늘 더딘 발걸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끝까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의 교민사회에서 흘러나온 소문은 수사팀에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도피한 범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당을 운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은 그를 젊은 사업가로 알았지만 그 배후에 감춰진 실체를 알 리 없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도 그는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시간을 벌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듯한 모습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그를 포위했습니다. 경찰과 국제공조팀은 마침내 그의 위치를 특정했고 수년간 이어진 추적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호치민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그가 체포되는 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체포 후 귀국하는 길목에서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욕설로 응수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걷는 모습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분노했고 유가족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재판은 길고 치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범죄는 살인뿐 아니라 감금, 강요, 불법 도박 운영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문을 읽었고 법정은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다시 불려질 때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21년 6개월. 그리고 출소 후에도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의 삶이 무참히 꺾였다는 사실은 어떤 숫자로도 가볍게 환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눈물은 법정 안을 적셨습니다. 그 아이는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아이였어요.
짧은 증언 속에 담긴 진실은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잔혹하게 꺾여버린 청년의 삶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마치 모든 이에게 숙제를 남긴 듯 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은 가족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출국 직전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 겨우 몇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난 발걸음이 결국 절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남은 가족들의 가슴을 날마다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위험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바탕에는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빠듯한 생활, 미래를 향한 불안, 그리고 달콤한 조건에 잠시 기대고 싶은 마음. 이는 그만의 약점이 아니라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흥미 위주의 기사만 남고 피해자가 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언론의 속성은 늘 자극적인 부분에만 집중했고 그 뒤에 남은 본질은 외면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가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날의 공포를 함께 겪는 듯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수사팀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적인 감금과 착취. 이 사건은 국가 차원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불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노린 범죄의 시스템이 있었고 그 약점을 교묘히 파고든 사회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분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같은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 해외에서 성공할 기회를 준다는 약속.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 주차장의 어둠과 차 안의 차가운 시트. 그 흔적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경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서 다시 희생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광주의 한 원룸에 남은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벽에 눌린 흔적, 바닥을 스친 발자국, 뒤엉킨 생활 도구들. 그 공간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신호가 수없이 꺼졌다 켜지던 곳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방 안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늦어진 한 걸음의 무게를 조용히 삼켰습니다. 피해자는 가명 지훈, 19, 가족과 떨어져 홀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4명과 어울렸지만 관계는 우정보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부탁은 심부름이 되고 농담은 명령이 되었죠. 마음속 작은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지훈은 늘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버티면 지나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가명은 상우, 태민, 준호, 민재. 이들은 처음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같이 살자, 조금만 도와라는 말은 곧 생활의 거의 전부를 맡기라는 암묵적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지갑과 시간이 먼저 내어졌고 다음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원룸문이 닫히면 공기는 묵직해지고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한숨이 깊어졌고 왜 이렇게 느려 같은 말이 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죠. 욕실의 물소리, 현관의 철컥거림, 휴대폰 진동까지도 지훈에겐 압박이었습니다. 공간은 천천히 감옥의 모양을 닮아갔습니다. 돈은 또 다른 족쇄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전화가 울렸고 메시지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필요해, 이유는 바뀌었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송금. 때로는 가족에게 연락을 부탁받았고 친구에게 사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 어둠을 들키지 않으려 밝은 말투를 꺼냈지만 문장 끝마다 떨림이 묻었습니다. 밤이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벌칙, 속으로는 지배. 말장난은 선을 넘고 웃음은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틀리면 두려움, 맞아도 모멸감. 지훈은 어느새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장면을 스쳐 지나간 무관심도 같은 무게로 기록됩니다. 그날의 기류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린 이불, 그 옆에 널브러진 생활 도구들, 반쯤 닫힌 창문. 말끝이 거칠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누구도 멈추자는 신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멈춤표 하나면 될 일을 다들 쉼표로 지나쳤습니다. 그 쉼표들이 쌓여 문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원룸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모든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형사들은 방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식지 않은 컵의 얼룩, 시계의 초침, 바닥에 눌린 잔자국. 정작 가장 크게 들려야 했던 신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중간 점검 누적된 무관심의 두께가 명백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말의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과 결과는 충분했다는 기록이 충돌했습니다. 형사들은 묻습니다.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없었냐고. 대답은 길었지만 정답은 짧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사건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 시작해 우리 모두의 거울 앞에서 끝났습니다. 약한 고리를 시험 삼아 당기던 습관, 눈앞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버릇. 지훈의 이름은 기록 속 한 줄을 넘어 경고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 위험을 우리는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파타야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SUV 안에 들이운 그림자는 깊고 짙었습니다. 불빛과 음악이 넘실거리는 리조트 주변과 달리 뒷좌석에 남겨진 청년의 생명은 이미 꺼져 있었죠. 생과 사의 간극이 이렇게도 가까울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연장선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청년 임동준은 단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비행기에 오른 죄밖에 없었는데 그 꿈은 잔혹하게 짓밟히고 말았죠.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우리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에 차려진 폴리스라인의 노란띠는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서 있었습니다. 관광지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이면의 위험,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악몽이었죠.
한편 광주 원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은 그 양상은 달랐지만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이 얼마나 쉽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또래를 상대로 한 폭행 끝에 목숨을 앗아간 그 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좁디 좁은 원룸 안, 피와 공포로 얼룩진 공간은 피해자의 마지막 숨결을 삼켜버린 채 정막만을 남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죠.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압박과 공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더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죽음을 불러올 만큼의 폭력을 휘두르고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 가려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두 사건은 한 사람의 탐욕과 한 무리의 왜곡된 관계가 어떻게 삶을 앗아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규는 아직도 공간 어딘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듯 들려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은 위험, 친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폭력. 그것은 언제든 우리 곁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왜곡된 관계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하며 무엇보다 주변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생된 청년 임동준 씨와 광주의 피해 청년을 깊이 추모합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직시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